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선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왕이나 양반 이런 이야기 말고요. 그 500년 역사를 진짜 살아냈던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왕조실록 같은 기록들은 아무래도 좀 지배층 중심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손에 지금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경기백성실록 발췌문도 있고 또 조선 초기 과학기술이나 여성지위에 대한 글, 그리고 임진왜란, 장영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백성들의 그 고단했던 삶부터 시작해서요. 노비들 이야기, 또 어쩌면 놀라실 수도 있는 조선 초기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과학기술과 전쟁까지. 맞아요. 단순히 힘들었다, 대단했다 이게 아니라 이 자료들 속에서 좀 더 생생한 모습, 그리고 때로는 이랬어? 싶은 그런 면모들을 좀 발견해 보고 싶어요. 그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의 그 힘 같은 것도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 중에는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만한 지점들이 꽤 많아요. 유물이나 그림으로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나중에 저희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더 실감나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냥 딱 정해진 이미지가 아니라 5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였던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백성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기백성실록을 보니까 역시 수도권이라 그런지 경기 지역 사람들 삶이 참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농부, 어부는 기본이고요. 수공업 장인들, 또 상인들, 심지어 노비나 광대 이야기까지 나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거죠. 이분들이 사실상 나라에 세금 내고 또 노동력 제공하고 그야말로 나라의 주춧돌이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정작 기록에는 이분들의 진짜 속마음이나 그 생생한 목소리라 잘 안 담겨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즘 도시를 정부 통계 자료만 보고 이해하려는 거라 비슷하달까요? 비슷한 비유네요.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삶이 정말 고단했어요. 세금 부담도 엄청났고요. 그 과전법이라고 있잖아요. 관리들한테 토지 나눠주던 거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질돼서 힘 있는 관리나 권세가들이 땅을 막 독점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토지 양극화죠. 그럼 농민들은 땅도 잃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렇죠. 거기다 관리들이 막 수탈하고 횡포 부리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에 시달린 겁니다. 말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수탈의 대상이 되기 쉬웠던 거죠.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은 없었나요? 그 신문고 같은 거. 신문고 물론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절차가 엄청 복잡했어요. 그리고 주로 한양 사는 관리나 양반들이 이용했지 지방에 사는 힘없는 백성들이 쓰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았죠. 그럼 그냥 당하고만 살았던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임금님 행차할 때 길에서 막 징 치고 꽹과리 치면서 직접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격쟁이라고. 네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네, 그 격쟁이나 아니면 글로써 올리는 상언. 이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영조나 정조임금처럼 좀 백성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왕들 시대에 좀 더 활발했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았군요. 장인들은 어땠어요? 경기도 광주에 왕실 도자기 만들던 분원자기소가 유명했잖아요. 네. 분원. 거기 도공들 기술은 최고였지만 기록을 보면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가난에 시달리고 노동 강도도 엄청났다고 하고요. 최고의 자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들 삶은 힘들었군요. 아이러니하죠. 반면에 안성 같은 경우는 유기, 그 놋그릇 있잖아요. 그게 아주 유명해서 뛰어난 유기장들은 이름도 날리고 그랬습니다. 지역 특산품이 발달하면서 장인들 위상도 조금씩 달랐던 거죠. 상업 활동도 꽤 활발했던 모양이에요. 경기 상인들하고 서울의 시전 상인들하고 막 싸웠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시전 상인은 나라에서 허가받은 특권 상인들이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민간 상업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권 다툼이 치열해진 거죠.
동해안 어무를 누가 확보하냐 이런 걸로 경기 상인이랑 시전 상인이 부딪힌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당시 상황이 짐작되죠. 개성상인이나 송파상인 같은 큰 상인들도 있었고요. 네, 이 사람들은 뭐랄까 거의 기업형 상인이죠. 물건을 막 사재기해서 값 올리고 관리들하고 결탁해서 부를 쌓고 때로는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뭔가 드라마틱하네요. 그런가 하면 사당패 같은 유랑 예인들도 있었다면서요. 정약용 같은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정해진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홀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분명 조선 사회의 일부였죠. 그리고 조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 노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노비는 그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건데 특히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서 40%가 노비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요. 네, 30에서 40%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많았냐면 그 일천즉천이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그냥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만 노비여도요? 네, 이게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선만의 굉장히 가혹한 세습 방식이었죠. 정말 비극적이네요. 물론 아주 가끔 주인이 자식 없이 죽은 노비 제사를 대신 지내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 약간 인간적인 면모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었고 어쩌면 노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방법의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신분제의 비극을 가리지는 못하죠. 참,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고단했는데 근데 또 놀라운 건 바로 그 시대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맞아요. 흔히 서양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시기 동아시아, 특히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이런 거요? 네, 그런 기반 위에 조선도 독자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았죠. 특히 천문학하고 역법, 그러니까 달력 만드는 기술이요. 이게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했고 또 왕조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했어요.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나라 달력, 수시력을 썼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죠? 일단 조선하고 중국하고 위치가 다르잖아요. 경도 위도가 다르니까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 현상 예측이 조금씩 안 맞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시력 자체가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조선 천문학자들이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장영실. 그렇죠. 장영실, 동래현 관노, 노비 출신인데 세종대왕 눈에 띄어서 발탁된 거죠. 정말 대단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천문 관측기구, 간해, 해시계, 앙부일구, 자동으로 시간 알려두는 물시계, 작용루, 옥루, 그리고 치구기.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우량계라고 하죠. 네. 그 발명품들 보면 정말 정교하고 창의적이잖아요. 박물관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 같은 걸로 보면 더 와닿죠.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노비 출신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와 싶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 정부기관 소속 노비가 수석 엔지니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의 마지막이 좀 미스테리예요. 맞아요. 그 어가 사건. 네, 1442년에 세종 임금이 온천 가려고 장영실이 감독해서 만든 왕의 가마, 어가가 부서지는 사고가 나요. 그 책임으로 곤장 맞고 파직된 다음에 기록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암살설이니 음모론이니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추측이 있긴 한데 가장 좀 합리적으로 보는 견해는요. 나이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나이요? 네. 장영실이 처음 관직에 나갔을 때 이미 30대 후반이나 40대로 추정되거든요. 그럼 그 어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환갑이 넘었거나 거의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고령이네요. 그렇죠. 곤장 맞고 파직당한 후에 그냥 노환으로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기술직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높은 문관들처럼 사망 기록 졸기가 자세하게 남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기록이 부족하니까 후대에 막 상상력이 덧붙여진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장용실 이야기만 들어봐도 조선 사회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역동적이었구나 싶어요. 이번에는 여성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여성하면 뭐랄까 삼정지돈이 출가 외인이니 하면서 엄청 억압받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성의 지위 같은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주로 조선 후기 모습이고요. 전기에는 상당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랑 후기가 그렇게 달랐어요? 네, 그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요? 그 두꺼운 책에서 여성의 삶을 본다고요? 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중 하나인데요. 1476년에 나온 안동 권씨 성화보라는 족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어떤 본데요? 첫째는 자녀를 기록한 방식이에요. 아들, 딸 구분을 안 하고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쭉 적었어요. 네. 아들 먼저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서남 후녀, 아들 먼저 쓰고 딸 나중에 쓰는 건 훨씬 뒤에 나온 방식이에요. 심지어 딸의 후손들, 그러니까 외손자, 외증손자, 이렇게 외손들도 여러 대에 걸쳐서 족보에 다 실려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의외네요. 그럼 아버지 쪽 혈통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었군요. 네, 초기에는 모계 혈연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재산 상속, 이것도 놀라워요. 딸도 아들하고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균분 상속이라고 하죠. 딸도요? 와, 결혼은 어땠어요? 결혼 풍습도 지금하고 완전 달랐죠. 요즘은 여자가 시집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자가 결혼해서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고요? 허허. 네, 그래서 사위를 아들처럼 대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재혼은 어땠어요? 조선하면 왠지 과부는 재혼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초기에는 달랐습니다. 고려시대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요. 여성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조선 초기 사대부 가문에서도 재혼 사례가 꽤 보여요. 아까 말한 그 성화보에는 17건, 또 1565년에 나온 문화유씨 가정부호라는 족보에는 18건의 여성 재혼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 기록될 정도면 아주 금기시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뭐 아주 많다고 할 순 없지만 재혼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성종 임금 때부터 좀 달라져요. 성종이 막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재혼 금지를 막 국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좀 억압적인 이미지로 굳어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후기로 가면서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엄청 강화돼요. 그러면서 딸의 상속권은 점점 줄어들고 아들 없으면 양자 드리는 게 당연해지고 결혼하면 여자가 시댁가서 사는 친형이 일반화되고 여성 재혼은 완전 금기시돼서 남편 죽으면 평생 혼자 사는 수절이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나라에서 막 장려하고 그랬죠. 와, 같은 조선시대 안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자,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경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죠. 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이어진 전쟁이죠. 우리한테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게 익숙하지만 뭐 일본에서는 불로코 게이초의 역사라고 부르고 명나라에서는 또 만력 조선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전쟁 원인은 역시 일본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 때문이었죠. 명나라 치러 갈 테니 길을 내놔라 뭐 이런. 그렇죠. 정명가도 또는 가도임명, 조선을 그냥 발판 삼아서 명나라까지 먹으려는 야심이었죠. 근데 당시 조선은 북쪽 여진족 견제하느라 남쪽에는 좀 대비가 소홀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북방의 누르하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딱 터지니까 일본군이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때 그 조총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조총 위력이 대단했던 건 맞지만 꼭 조총 때문만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조선에도 승자총통 같은 개인 화기도 있었고 화차 같은 엄청난 화약 무기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실전 경험이 엄청 쌓인 일본군에 비해서 조선군은 좀 실전 대비나 전술 운용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크죠. 순식간에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 가고 정말 상황이 안 좋았네요. 심지어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파천이죠. 의주까지 갔다가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 요동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뭐 특히 신잡이라는 신하는 임금 앞에서 전하께서 강 건너시면 그냥 평범한 사내, 필부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하니까 당시 얼마나 절박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죠. 왕 앞에서 그런 말 하려면 정말 목숨 내놔야 했을 텐데요. 이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반격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런 의병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하고 싸우고 남쪽 바다에서는 또 이순신 장군이 그냥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일본군 보급로를 끊어버렸죠. 그 의병장들이 쓴 경문 같은 거 보면 정말 비장하죠. 흉악한 외적을 치러 가는데 충의로운 선비가 어찌 팔짱만 끼고 있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런 글들이 백성들의 참여를 막 이끌어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감상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백성들 코나 귀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가져갔다는 그 귀무덤 이야기. 네, 교토에 실제로 그 귀무덤이 남아있죠. 조헌의 경문 같은 데 보면 왜군 병사 여러 명이 부녀자 한 명을 겁탈했다거나 정말 차마 말로 하기 힘든 그런 만행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인간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참상을 뭐 시각자료나 기록으로 접하면 그 비극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주죠. 항해 원조. 이게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요? 네, 그렇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들이니까 전략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이 평양성 탈환하고 큰 공을 세기도 했어요. 근데 또 명나라 군대가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라고? 네, 맞아요. 벽제관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한 뒤로는 좀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또 심유경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강화 협상을 잘못 이끌어서 오히려 전쟁이 더 길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명군이 주둔하면서 군량미 부담도 엄청났고 일부 병사들은 뭐 약탈도 하고 조선 백성들한테는 또 다른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군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정유재란 때는 거의 명군이 지상전 주력이었으니까요. 그러다 1598년에 전쟁을 일으켰던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으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네,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일본군이 철수를 결정하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고 물러나죠. 근데 공식적인 종전 협상은 그 후로도 한참 걸려요. 1609년에 가서야 기요약조라는 걸 맺고 외교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대마도주가 중간에서 막 국서 위조하고 그런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와, 7년 동안의 전쟁. 그 상처가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뭐 그야말로 폐허가 됐다고 봐야죠. 인구가 확 줄고 경작지는 전쟁 전에 한 5분의 1, 그 정도로 황폐화됐다고 해요. 5분의 1이요? 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서울에 있던 3대 궁궐이 다 불탔고요. 불국사 같은 수많은 절, 문화재들 다 불타고 없어지고 심지어 조선왕조 실록도 전주사고에 있던 거 하나 빼고는 다 불타버렸어요. 와, 실록까지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또 역설적으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돈이나 곡식 내고 이름만 있는 벼슬 사는 공명첩이 막 남발되고 전쟁에서 공세온 노비들이 신분 상승하고 이러면서 조선의 그 단단했던 신분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군사제도도 바뀌었다고요? 네,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중앙군대가 만들어지고 지방군인 소고군도 다시 정비하고 군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조선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겠군요. 그럼요. 명나라는 이 전쟁에 너무 힘을 쏟아서 국력이 약해졌고 그게 결국 나중에 만주족이 세운 후금, 청나라한테 멸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돼요. 일본은 침략 목표 달성 못하고 히데요시 정권 무너지면서 독구가와 막부 시대로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 그때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
특히 도자기 기술자들 때문에 일본 도자기 산업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네, 맞아요. 이삼평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참, 이것도 전쟁이 남긴 또 다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조선시대라는 아주 큰 그림의 몇몇 중요한 조각들을 맞춰본 것 같습니다. 정말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백성들의 모습부터 신분의 한계를 딛고 빛났던 과학기술, 또 시대에 따라 확확 변했던 여성들의 삶, 그리고 모든 걸 뒤흔들었던 전쟁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줬을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조선시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그냥 과거를 아는 것 이상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있고 오래된 상처나 자부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단순히 왕이나 영인들 이야기나 기막할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도공들이나 또 초기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 올렸던 그 여성들, 자유를 정말 간절히 바랐을 노비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그 의병들의 얼굴까지 다 함께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장면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끈 장면이나 사실은 뭐였을지 또 그 이유는 뭘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이야기가 더 깊고 넓은 역사의 바다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시간 여행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